친절은 때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도움이 어떻게 한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나도 평범한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서울 외곽의 작은 종합병원. 암센터 2층 대기실은 오늘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 중에는 35살 김지수 씨와 68세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6개월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2기였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항암 치료 중이었죠. 힘든 시기였지만 지수 씨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1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으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날짜를 헷갈려 하셨죠.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라고 했습니다. 치매로 진행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지수 씨는 혼자였습니다. 남편과는 3년 전 이혼했고 오빠는 미국에서 일하며 자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암 투병 중인 딸과 치매 초기인 어머니.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수 씨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함께 데려왔죠. 어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가방을 꼭 안고 계셨습니다. 요즘 들어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늘 가방을 품에서 떼지 않으셨거든요. 지수 씨가 진료실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된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지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이었고 인상이 부드러웠어요. 남자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웃고 계셨죠. 지수 씨가 다가가자 남자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따님이시죠? 어머니께서 혼자 계셔서 잠깐 말동무가 돼드렸어요. 남자는 박철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기도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자주 온다고 했어요. 오늘은 어머니 진료가 일찍 끝나서 잠깐 쉬고 있다가 지수 씨, 어머니가 가방을 떨어뜨리셔서 주워드렸다고 했습니다. 요즘 혼자 어르신 모시고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힘드시죠?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본인도 항암 치료로 몸이 약한데 어머니까지 돌봐야 했으니까요. 박철수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며 대신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지수 씨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가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질 때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게 되면 인사해요. 서로 힘든 시기니까 도와가면서 지내야죠. 지수 씨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박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수 씨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만난 그 남자 어땠냐고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사람 같더라. 내가 가방 떨어뜨렸는데 주워줬어. 참 친절하더라. 지수 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도 있구나. 병원에서 만난 다른 보호자들처럼 서로 도와가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라고 느꼈죠. 하지만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 씨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박철수를 또 만났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실에 있었어요. 어머니 또 뵙네요. 오늘도 따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어머니는 반갑게 웃으셨어요. 박철수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병원 음식 이야기, 요즘 건강은 어떤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박철수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죠. 지수 씨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안 오셨냐고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약 타러 왔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그 말에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박철수는 자주 나타났습니다. 지수 씨가 병원에 올 때마다 마치 우연처럼 대기실에 있었어요. 어머니와 친해졌고 가끔 커피도 사다 드렸습니다. 지수 씨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본인이 진료받는 동안 어머니가 혼자 계시지 않아서요. 박철수는 늘 어머니 옆에서 이야기 상대가 되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지수 씨 가족에게 익숙한 사람이 됐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만나는 좋은 이웃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날 박철수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 병원 자주 오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올 때 같이 모셔다 드릴까요? 저도 이쪽 동네 사는데 멀지 않거든요. 지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낯선 사람 차에 어머니를 태운다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박철수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늘 친절했고 예의 바랐습니다. 결국 지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정중하게요. 괜찮다고 자기가 모시고 다닐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지수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철수가 너무 친절한 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어요. 의심병이라고 생각했죠. 나쁜 사람이 그렇게 친절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늘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계산하며 사용하죠. 박철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만남 이후 박철수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어요. 병원 대기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마치 같은 시간대에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 보호자처럼요. 어느 날 지수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앞 약국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약을 받아 나오는데 박철수가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 받으셨어요. 제가 차에 실어드릴게요. 지수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박철수는 이미 어머니 손에서 약봉투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주차장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집이 어디냐고요? 지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고요. 박철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저랑 같은 동네네요. 저는 301번 버스 타는데 혹시 같은 버스 타세요? 지수 씨도 놀랐어요. 정말 같은 버스였거든요. 박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자고요. 그날 이후로 박철수는 종종 버스 정류장에서 지수 씨 모녀를 기다렸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병원 이야기.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박철수를 안 지 2달째였어요. 어느 날 오후 지수 씨가 집 앞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박철수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 지수 씨도 장 보셨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는 무거운 쌀 포대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지수 씨 집까지 함께 가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또 혼자 사시면 이런 게 힘드시죠? 저 어머니도 그래요. 제가 자주 도와드리는데
그날 박철수는 지수 씨 집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101동 502호.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기는 105동에 산다고요. 가깝다고요. 일주일 후 박철수가 지수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제 시장 갔다가 과일이 싸길래 샀는데 저희 집은 못 먹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지수 씨는 난처했습니다. 받기도 그렇고 거절하기도 그랬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과일을 받으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날 박철수는 거실에 잠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는 것 같았어요. 가구 배치, 장롱 위치, 거실 창문. 모든 걸 눈에 담는 것처럼요. 지수 씨는 불편했지만 무례하게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3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어요. 가면서 말했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그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직업이나 회사 이름은 없었죠. 그날 밤 지수 씨는 명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철수가 하는 일이 뭘까? 낮에 병원에도 자주 오고 집에도 찾아올 정도로 시간이 많은 걸 보니 무직인가? 아니면 자영업자인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지수 씨는 병원 검사 때문에 나가 있었어요. 어머니께 휴대폰을 놔두고 갔는데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집 전화로 연락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어머니가 집 앞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슈퍼에 가시려다 빗길에 미끄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박철수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니 무릎에 상처가 났는지 확인하고 약까지 발라드렸습니다. 마치 아들처럼요. 지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박철수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참 고마운 일이 있었어. 내가 넘어졌는데 철수 씨가 와서 도와줬어. 참 좋은 사람이야. 지수 씨는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철수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박철수를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가끔 지수 씨가 없을 때 박철수가 찾아오면 어머니는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차도 대접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셨죠. 지수 씨도 안심했습니다. 본인이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 박철수가 가끔 들러서 어머니를 챙겨주니까요.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도 있구나. 지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가 병원 가는 요일,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시간, 집안의 구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어머니의 손동작까지요. 7월 어느 날 박철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박을 들고요. 어머니, 더운데 시원한 거 드세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수박을 잘랐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어 칼을 꺼내고 접시를 찾고 냉장고에서 물도 꺼냈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요. 어머니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박철수를 완전히 신뢰하고 계셨죠. 그날 박철수는 거실 장롱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장롱 오래됐네요. 무겁죠? 제가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박철수는 이미 장롱 문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슬쩍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지수 씨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친절한 이웃, 든든한 도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서요. 작은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8월 초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늘 보관하시던 귀금 속 케이스가 제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지수 씨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귀금 속 케이스 어디 두셨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응, 장롱 서랍에 있지 않나? 함께 장롱을 열어봤습니다. 케이스는 있었어요. 하지만 안을 열어보니 지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반지 2개가 없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께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신 반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것들이었죠. 엄마 금반지 어디 갔어? 여기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셨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뒀나? 아니면 누구한테 맡겼나? 지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자주 잊으셨거든요. 혹시 어딘가에 두고 잊으신 건 아닐까요? 집안을 뒤졌습니다. 모든 서랍, 모든 옷장, 부엌 찬장까지. 하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지수 씨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누가 집에 왔냐고요? 혹시 반지를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빌려주신 적 있냐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글쎄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요즘 자꾸 까먹어서. 지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치매 때문에 어머니가 어디 두고 잊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혹시 쓰레기랑 같이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박철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과일을 들고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수 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반지를 찾다가 고생했다고요. 어디 두셨는지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박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럼 큰일인데요. 요즘 치매 환자들 노리는 도둑들도 많다던데. 혹시 집에 기금속 많으세요? 지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많지는 않다고요. 그냥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 몇 개 있을 뿐이라고요.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어머니 기금속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본인이 챙기겠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지수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철수가 왜 갑자기 귀금속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을까? 물론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늘 끼고 다니시던 팔찌가 없어진 겁니다. 금으로 된 가는 팔찌였어요. 어머니는 그걸 손목에서 거의 빼지 않으셨거든요. 지수 엄마 팔찌는 어디 갔어? 이 팔찌? 아, 어디 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지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반지에 이어 팔찌까지. 이건 단순히 어머니가 잊으신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누가 훔쳐간 건 아닐까? 하지만 누가요?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수 씨와 어머니, 그리고 가끔 들르는 박철수 뿐이었죠. 설마, 박철수? 지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친절한데, 어머니를 진심으로 도와주는데,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수 씨는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박철수가 올 때 어머니 방문을 잠그고
귀금 속은 다른 곳에 숨겨뒀습니다. 박철수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여전히 과일을 사오고 어머니를 챙기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지수 씨는 이제 그 웃음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기꾼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오죠. 박철수가 바로 그랬습니다. 9월 중순이었습니다. 지수 씨의 항암 치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다행히 암 수치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 비용,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지수 씨의 적금은 거의 바닥났어요. 회사를 쉬는 동안 수입도 없었고요. 어느 날 오후 박철수가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멸치볶음과 김치였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지수 씨 많이 힘드시죠? 병원비며 생활비며. 제가 봐도 걱정되더라고요. 지수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해결할 거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치매도 조금씩 오시는 것 같던데 생활비 마련 생각해 보셨어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은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명의로는 이미 대출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신용도 안 좋았고요. 박철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어르신 명의로 대출 받으시는 거예요. 노인 대상 저금리 정책 자금이 있거든요. 지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안 된다고요. 어머니한테 빚을 지울 수는 없다고요. 박철수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제가 사업하는 게 있어서 여유가 좀 있거든요. 일단 어르신 명의로 받아서 지수 씨가 쓰시고 제가 매달 갚아드리면 돼요. 지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박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나중에 여유 생기시면 그때 갚으시면 돼요. 지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달 병원비도 걱정이고 어머니 약값도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 이유가 있을까? 박철수를 안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요. 머뭇거리는 지수 씨에게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정부 지원금은 한정돼 있어서 신청하려면 이번 달 안에 해야 할 거예요. 그날 박철수는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어줬어요. 은행 이름과 상품명이었습니다. 노인복지자금 특별대출이라고 적혀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 씨는 고민 끝에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음 주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내일 시간 내서 어머니 모시고 은행 갈게요. 지수 씨는 편히 쉬세요. 다음 날 박철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갔습니다. 지수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어요. 박철수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박철수는 직원에게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대출 신청서였어요. 어머니는 옆에 앉아서 박철수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도장 찍으시고요. 어머니는 서류를 보셨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박철수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생활비 지원금 받는 거라고요.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라고요. 어머니는 믿으셨습니다.
박철수는 몇 달 동안 자기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류마다 찍었어요. 은행 직원이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 대출 승인.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지수 씨를 만났죠. 다 됐어요. 일주일 후에 통장에 입금될 거예요. 그럼 지수 씨 병원비 내시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할게요. 지수 씨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박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은요. 제가 갚아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참, 통장하고 도장은 제가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잃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지수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시니까 박철수가 보관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통장과 도장을 박철수에게 건네셨어요. 박철수는 조심스럽게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지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병원비 걱정은 덜었어요. 박철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3천만 원이 어머니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철수의 손에 의해서요. 세상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대출금이 입금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지수 씨는 병원비를 내려고 어머니 통장을 확인했어요. 박철수가 보관하고 있던 통장이었죠. 그날 아침 박철수가 갑자기 연락이 왔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지방에 다녀와야 해요. 통장은 우편함에 넣어뒀으니까 꺼내 쓰세요. 지수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우선 통장부터 찾았습니다. 우편함에 있었어요. 은행 앱을 켰습니다. 어머니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화면에 떴습니다. 잔액 0원. 지수 씨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죠.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0원.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어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어제 날짜 오전 11시 23분. 출금 3천만 원. 거래 방법 창구 출금. 지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오전이면 박철수가 통장을 가지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철수 번호로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안 받았습니다. 지수 씨는 가방을 집어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요. 은행 창구에 섰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3천만 원 출금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요. 누가 찾아갔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대리인분이 수령하셨네요. 위임장과 도장 확인하고 출금 처리했습니다. 대리인. 그 말에 지수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리인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 순간 지수 씨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의 만남, 친절한 도움, 과일과 반찬, 어머니를 돌봐주던 모든 순간들, 대출 제한, 통장과 도장 보관, 모든 게 계획이었던 겁니다. 지수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가 놀라서 팔을 잡아주셨어요. 지수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은행을 나와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3천만 원을 빼앗겼다고요. 경찰은 진술을 받았습니다. 박철수 인적사항, 만난 경위, 대출 과정,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몇 건 더 있습니다. 같은 수법이에요. 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타겟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결국엔 돈을 빼가는 거죠. 지수 씨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치음부터 계획이었냐고요. 모든 친절이 거짓이었냐고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요. 몇 달씩 시간을 들여서 신뢰를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가져갑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계속 물으셨죠. 철수 씨는? 철수 씨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지수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 씨는 박철수 명함을 바라봤어요. 전화번호만 적힌 명함이었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번호를 바꿨거나 아예 버린 전화였을 겁니다. 6개월간 쌓아온 신뢰.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박철수는 사라졌습니다. 3천만 원과 함께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경찰서에서 돌아온 날 밤 지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천만 원.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요. 어머니는 옆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지수 씨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박철수 씨 있잖아요. 우리 병원에서 만난 그 사람.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으셨어요. 응, 철수 씨 참 좋은 사람이지. 우리한테 과일도 사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지수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우리 돈 가져갔어요. 엄마 명의로 빌린 돈 3천만 원을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지수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가볍게 저으셨어요. 아니야, 철수 씨가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우릴 도와주려고 했어. 내 돈 찾아준다고 했잖아. 지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 사람 거짓말한 거예요. 우릴 속인 거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믿지 않으셨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으신 거였죠.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니야, 철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넘어졌을 때도 도와줬잖아.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 지수 씨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박철수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치매 때문에 어머니는 최근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박철수가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순간들만 기억하고 계셨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 씨는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죠. 어머니는 여전히 박철수를 기다리셨습니다. 가끔 현관문을 열어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철수 씨 오늘 안 오나? 과일 사온다고 했는데. 지수 씨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까지 그 사람이 더럽혀버린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지수 씨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철수 씨 전화번호 알지? 좀 전화해봐. 요즘 왜 안 오는지 물어봐. 지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그 사람은 우릴 속이고 돈을 가져갔어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게 뻔했거든요. 엄마, 그 사람 바쁘대요. 지방 출장 갔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돌아오면 우리 집에 오겠네. 참 고마운 사람이야. 지수 씨는 방으로 돌아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박철수는 단순히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뢰를, 기억을, 마지막 남은 순수함까지 더럽혀버린 거였어요. 일주일 후 지수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죠.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분들은 최근 일은 잊어도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기억은 남아요. 박철수 씨가 친절하게 대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부정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계속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건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어머니만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잊어가시도록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철수 씨 언제 와? 지수 씨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왜 그래, 지수야? 왜 울어? 지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꼭 안고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릴 이용했어요. 우리 돈을 가져갔어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박철수는 여전히 친절한 이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지수 씨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돈보다 시간보다 더 소중한 걸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을요.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신고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담당 형사 박 형사가 지수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박 형사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수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부터 들려달라고 했어요. 박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가 있었어요. 박철수는 가명입니다. 본명은 이승호 45세. 10년 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왔어요. 지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이요?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해자 명단이었어요. 이름, 나이, 피해 금액. 1장, 2장, 3장.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 12명. 모두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혼자 살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었어요. 피해 금액도 비슷했습니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지수 씨 어머니처럼 대출을 받게 하거나 직접 통장을 빼앗아간 경우도 있었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치밀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타겟을 정하고 몇 달 동안 신뢰를 쌓아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기라는 걸 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지수 씨는 파일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자기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12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똑같이 당했던 겁니다. 그럼 좋은 소식은 뭐예요?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은행 CCTV, 통화 기록,
그리고 다른 피해자 진술까지요. 이제 곧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은행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박철수가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었죠. 지수 씨 어머니 통장으로요. 화면 속 박철수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웃으면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현금 뭉치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가는 뒷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위임장 위조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어머니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어머니 동의 없이 만든 거예요.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위임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으니까요.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어요. 박철수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지수 씨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과도 수시로 연락했더군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병원, 도움, 신뢰, 대출, 인출. 지수 씨는 그 단어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피해자 중 한 분이 박철수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뒀더라고요. 우연히요. 그 녹음 파일에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류는 제가 준비할 테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 노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이라며? 내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갚는다니까요. 할머니는 이름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정부 보조금 나오면 그걸로 갚을 거예요. 지수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말했던 거죠. 형사가 음성 파일을 끄고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도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들과 합치면 유죄는 확실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언제 잡을 수 있어요?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위치 추적 중입니다. 곧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수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형사였습니다. 검거했습니다. 지수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잡았어요.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요. 박철수는 체포됐습니다. 10년간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고 12명의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쌓였어요. 지수 씨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수가 잡혔다고요. 이제 재판을 받을 거라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철수 씨가. 왜? 무슨 일 있었어? 지수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요. 2달 후였습니다. 지수 씨는 달력에 표시했어요. 그날이 오기를,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기는 늘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지방법원 형사 3부. 재판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었어요. 지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죠. 방청석 앞에는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승우가요. 수갑을 찬 채로요. 6개월 전 병원에서 환하게 웃던 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작아 보였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승우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치매,
환자를 상대로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총 12명, 피해 금액은 4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4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대기실에서 의도적으로 노인 환자들에게 접근했고 수개월에 걸쳐 신뢰를 쌓은 뒤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 환자들의 판단력 저하를 악용한 점, 가족들의 부재를 노린 점,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이승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7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지수 씨에게는 충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10년간 12명을 속인 사람에게 7년이라니.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지수 씨에게 다가왔어요. 70대 할머니의 아들, 60대 할아버지의 딸. 모두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이해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다른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치매 때문에 그 사람 얼굴만 기억하고 나쁜 짓은 잊으셨어요. 지수 씨는 그들의 아픔이 이해됐습니다. 자기만 겪은 일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법원을 나서며 지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하늘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지수 씨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죠. 다녀왔어? 어디 갔었어? 법원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박철수, 아니 이승호의 재판이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철수 씨? 우리 아는 사람이야. 지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박철수를 거의 잊으셨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최근 기억들이 흐려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게 어머니한테는 더 나았으니까요. 네, 엄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 봐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밥을 드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그 사람 밥은 잘 먹고 다니겠지? 지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요, 엄마? 어머니가 애매하게 웃으셨습니다. 글쎄 예전에 우리한테 밥 사준다던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지수 씨는 알았습니다. 박철수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요. 어머니는 이름은 잊으셨지만 막연하게 밥 사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수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이제 밥보다 차가운 걸 먹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수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수 씨는 암투병, 어머니 돌봄, 그리고 사기 사건까지 모두 겪어야 했어요.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출금은 남아 있었어요.
매달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해 배상금 일부가 나올 예정이었고 그걸로 조금씩 갚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수 씨 자신의 암은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3개월 뒤 검사에서 재발 징후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힘든 시간을 이겨낸 거였습니다. 며칠 후 지수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그 병원, 모든 일이 시작됐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 박철수가 처음 다가왔던 그 자리였어요. 지수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노인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혹시 또 다른 박철수가 있을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 친절한 척하며 다가가고 있을까요? 지수 씨는 옆에 앉은 노인분을 보았습니다. 혼자 앉아 계셨어요. 가방을 꼭 안고요. 지수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분은요? 노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혼자 왔어요. 지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노인분이 고맙다며 웃으셨어요. 지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당한 일 때문에 세상 모든 친절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거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지수 씨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오늘 날씨 참 좋다. 지수 씨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정말 좋아요.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무너질 뻔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